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의 쌀 생산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걱정이 요즘 솔솔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쌀 소비가 크게 줄었는데 생산량은 별로 줄지 않고 있고, 이런 공급 과잉 상태에서 쌀값이 폭락할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까 생기는 걱정인데요. 그렇다고 또 쌀값을 좀 내린다고 해도 쌀 소비가 늘지는 않겠죠. 그래서 쌀을 중심으로 한 농업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또 그러면서도 미래 식량 자원 확보, 식량 자급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논의도 함께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나 박정호 시간에는 쌀 시장의 변화와 앞으로 우리나라 식량 자급의 문제를 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세계 경제와 산업계의 다양한 현안을 깊이 있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나라 쌀 시장을 비롯한 곡물 가격에 대한 고민 좀 같이 들어보죠.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가 주식이 뭐냐고 하면 아직도 쌀입니다. 우리는 쌀을 먹는 국민이에요 라고 답은 할 텐데 네. 점점 더 덜 먹기는 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루 3끼 먹는다고 기준을 했었을 때 네. 이제 쌀을 주식으로 하는 민족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쌀보다 더 먹는 뭔가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예, 좀 설명을 통계를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네. 오늘 숫자가 좀 재밌는 게 많이 나오는데요. 통계청 자료를 살펴봤더니 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최고치를 기록한 건 1970년이더라고요. 네. 그때 한 사람당 136.4kg을 연간 소비를 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반토막이 난 게 2013년에 67.2kg으로 반토막이 났고요. 마지막 집계된 통계가 2018년도인데 다시 61kg으로 또 줄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61kg이라는 게 어떤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 하루 3끼 밥 먹는데 네. 요게 공깃밥 일반적인 크기로 했었을 때 한 공기 반 정도 된대요. 전 국민이. 예. 그러면 한 공기 반이라면 벌써 3끼 먹는 거에 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진짜 이제 쌀을 주로 먹는 민족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폐가 슬슬 생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추세대로 계속됐을 경우에는 이제 2025년 이후에는 50kg도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공기 정도. 먹는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죠. 대략 전 국민이 지금 자기 체중만큼 먹고 있는 거네요, 대충. 어린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그렇네요. 대략 예, 보면. 그렇게 되네요. 쌀을. 예. 그래서 전체 가공쌀 소비량도 2016년부터 꾸준히 쌀 소비량이 계속 총량도 계속 줄어들고 해서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쌀을 주식으로 먹는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고요. 그러면 아니 교수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 나름대로 꽤 먹는데 누가 이렇게 밥을 안 먹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그거는 쌀을 먹는 방식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네. 대표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냐면 가공미라고 해서 뭐 떡이라든가 그러니까 쌀을 있는 그대로 공깃밥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쌀이 첨가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쌀가루로 뭔가를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맥주에도 요즘 쌀가루가 들어가거든요. 예, 밀 대신 일부. 예. 그런 식으로 쌀을 소비하는 게 일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백반으로 밥으로 먹는 거는 아마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통계보다도 더 적을 수 있다. 더 적은 거죠. 그다음 또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그 백반도 적은데 네. 요즘은 이제 어떤 문화가 있냐면 예전에 그 가끔 70년대 화면 보면 흰 쌀밥 먹는 거 되게 부유의 상징으로 이제 생각한 집안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흰 쌀밥은 열등제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건강 때문에 네. 완전히 흰 쌀밥만 먹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곡물들을 섞어 먹는 거 있잖아요. 아하, 예. 뭐 현미밥, 흑미밥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섞어 먹는 붐이 일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쌀을 그러니까 공깃밥 하나를 먹는다 하더라도 흔히 말한 우리가 백반 형태의 그 흰 쌀을 먹는 것의 비중은 더 줄어들어 버린 줄어들고 거죠. 있다. 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쌀 소비량이 이렇게 줄어든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그나마 이렇게 줄어든 쌀 소비량을 우리가 예전에는 쌀 헹궈서 밥 지어서 먹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그 즉석밥이라고 하죠. 네. 이제 그 형태로 소비되는 게 정말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도에 1인당 소비량이 8.4kg이었는데 즉석밥이. 예, 2018년도에는 11kg으로 늘었고요. 그러니까 매년 한 20%씩 가까이 증가 추세를 보여왔었어요. 네. 그러니 이제 한국인들이 그냥 밥 지어서 먹는 그런 민족은 더 이상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밥을 짓는 건 또 많이 줄었다. 네. 이게 자연스러운 방식이겠죠. 어떻게 사람이 쌀만 먹고 살겠어요. 그렇긴 한데 야채도 먹고 고기도 뭐 먹고 그래도 다른 곡물도 먹다 보니 그렇긴 하죠. 음식 자체를 우리가 좀 덜 먹습니다. 그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저 조사를 해봤더니요. 네. 건강 때문인지 아침에 옛날에 밥 한 공기 먹고 출근하는 문화는 거의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을 아예 안 먹거나 네. 그러니까 하루에 거의 2끼 먹는 거죠, 실질적으로. 아니면 아침에는 뭐 샐러드라든가 빵이라든가 간편식으로 대체해서 먹고 가는 문화가 또 보편화되다 보니까 네. 옛날보다 하여튼 쌀 자체를 그냥 먹는 이런 문화는 많이 바뀌어 버린 거죠. 건강 때문에 아침을 안 먹는다. 뭐 그런 그러니까 다이어트인 거죠, 실질적으로. 예.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스스로 해먹고 나가기에는 시간이 없고 그런 것도 있고. 해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안하고 뭐 그런 경우들도 많을 거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런 변화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연스러운 변화다 이게. 네. 뭐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이미 느끼고 있고. 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좀 이렇게 변화되다 보니까 이제 쌀을 주로 재배하는 그 쌀 품종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공깃밥 만드는데 적합한 쌀 품종이 있고 그다음에 떡이라든가 김밥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 때 적합한 쌀의 품종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 정부 차원에서도 일반적인 공깃밥 만드는 쌀의 품종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요? 지양하고요. 농부들에게 그걸 많이 짓지 말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주로 뭐 하냐면 이런 가공하는 데 적합한 쌀의 품종들을 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공깃밥용 그 벼의 품종은 신동진 벼라고 해서 이게 전체 면적이 한 18.5%를 차지하거든요. 품종 이름이 신동진 벼예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전체 재배 면적 중에서 가장 넓은 벼 품종에 해당돼요. 그냥 공깃밥 만드는 품종입니다. 어떤 분 이름 같은데요? 아닌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했어요. 네. 그 발명하거나 품종 알겠습니다. 개량한 분 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게 제일 많고. 예, 제일 많은데 요즘은 집에서 밥 지어 먹는 게 예. 일종의 이벤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즉석밥을 만들든가 예. 뭐 음식점에서 김밥을 만들든가 할 때는 좀 다른 쌀이 필요해요? 예, 맞습니다. 김밥용 품종은 미호하고 백진주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요. 초밥용 품종 같은 경우는 호품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고령자들 같은 경우 이렇게 네. 뭐 소화가 좀 잘 돼야 되거든요. 이건 보드라미라는 품종이 있고 신장병 환자들은 건양미 이렇게 특수 품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요즘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팔리거든요.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뭐가 있냐 하면 삼광벼라고 해서 굉장히 고품질 벼가 있습니다. 이게 밥맛이 좋고 윤기가 좋다고 하는데 저는 뭐 밥의 윤기까지 구분을 못 하겠는데 네. 자, 이게 이제 특이한 점인데요. 예전에는 온 가족이 집에 모여서 밥솥에서 밥 지어 먹는 게 일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온 가족이 모여서 야, 우리 다 같이 집에서 밥 먹을까 하는 게 이벤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밥 한 공기 같이 먹는 거는 네. 그 밥 한 공기는 일상이 아니라 특별한 거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일상벼인 신동진 벼가 아니라 예. 이왕 한 끼 먹는 거 모처럼 고품질의 벼를 사서 그걸로 밥을 먹자 이런 문화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품질 벼로 해당되는 삼광벼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농진청에서 최고 품질 벼로
선정하고 있는 셰일미 뭐 이런 것들이 요즘 네. 더 판매 추이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비싼 쌀이 잘 팔린다. 예, 맞습니다. 음. 그런 현상은 사실 일본에서도 처음 확인이 됐었거든요. 네. 일본에서도 이제 그 집에서 혼자 밥 지어 먹거나 친구들하고 밥 지어 먹는 일이 적다 보니까 음. 일반적인 중저가 품질의 벼들은 이렇게 잘 판매가 잘 줄고요. 네. 오히려 한 끼 먹을 때 정말 최고 품질의 밥으로 먹자 해서 정말 비싼 벼들이 오히려 굉장히 많이 팔리는 이런 현상이 일본에서 먼저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밥맛이 많이 다른가 봐요. 전문가들은 그런가 그러니까 같은데 소비자들도 비싸더라도 선택하죠. 저는- 비싸도 똑같으면 굳이 왜? 저는 어느 밥을 먹든 그냥 다 그냥 녹아버리던데 밥이 맛이 없기는 어렵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이제 쌀에 대한 수요의 패턴이 달라지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쌀을 먹는 방식이 공깃밥으로 먹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떡이라든가 막걸리라든가 이런 걸로도 먹다 보니까 뭐 발효주용에 적합한 설갱이라든가 또 요즘 지난번에 제가 살짝 언급했던 것 같긴 한데 밀을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밀을 재배하는 건 기후적으로도 그렇고 효율성이 좀 떨어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쌀 가루용 품종이 있어요. 쌀을 가루로 내서 이거는 그냥 공깃밥에 적합한 품종이 아예 아니라 가루가 잘 나는. 예, 그렇죠. 아예 가루로 만들기에 적합한 품종인 거죠. 네. 이걸 가루미라고 하는데 요즘 이거에 대해서 점점 더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이걸 재배하는 농가들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밀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죠. 아, 그럼 그 쌀가루로 빵도 만들 수 있고. 맞습니다. 어. 빵도 만들고 맥주에도 넣고 그야말로 밀에 넣을 것들은 전부 다 요거를 대체하는 네. 걸로 하는데요. 예. 이런 다양한 품종들을 만들어서 지금 국가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제 우리가 벼를 재배하는 방식이 이렇게 벼를 소비하는 방식 때문에 변화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과정에서 특히 이런 새로운 품종을 재배하는 거에 대해서 농민들도 호응도가 높아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기존에 아까 말했던 일반적인 그 벼 품종을 재배했었을 때 채산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익성이 네.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나 봐요. 원가는 그렇습니다. 올라가는데 예. 원가 올라가는 것만큼 쌀 판매 가격이 안 올라간다. 예, 맞아요. 특히 지난번에 우리 애청자분 중에서 한 분이 나 현직 농민인데 우리가 다른 작물을 재배를 잘 안 하고 벼를 재배하는 이유가 벼가 재배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 그게 벼를 재배하는 데는 기계화율이 거의 9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표현을 요즘엔 벼농사는 그 전화로 짓는다고. 아, 이때쯤 되면 이거 하면 되겠구나 하면 이 기계 좀 출동해 주세요. 그럼 와서 하시고. 예, 그렇게 맞는 한다고. 말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 벼농사의 그 비용 구조를 보면 용역이라고 하죠. 네. 외부 일손 예. 해가지고 기계 대여비 이런 게 제일 비중이 커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다른 재배 품종보다 벼농사가 이렇게 재배가 수월하고 또 일단 재배하면 국가에서 수매를 해주다 보니까 네. 아유 뭐 골치 아프게 농사 복잡한 거 지을 필요 있어? 음.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수요와 상관없이 벼농사를 계속 고집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거예요. 네. 많이 줄어오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적인 품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배를 많이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제값을 받기가 어렵겠죠. 흔하니까.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정말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밀 가격이 오르고 다른 뭐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 우리가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다른 곡물 가격이 올라야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쌀. 그렇죠. 예. 근데 쌀은 올해 예상이 18% 가까이 가격이 폭락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되게 생산됐나요? 많이 생산된 것도 통상적인 것보다 이제 풍작일 거라고 예상되는 것도 있지만 뭐 우리가 예상하는 일반적으로 밀을 이제 안 먹으니 쌀이 더 많이 소비돼서 그거에 대해서 완충해 줄 것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작용이 안 그게 되는 것 아니라 같아요. 쌀은 네. 여전히 소비가
주는군요, 계속. 네, 네. 그러다 보니 올해는 이제 쌀이 이렇게 폭락하는 이제 이례적인 현상이 생기는데, 그러니 이거 쌀을 계속 재배했었을 때는 내가 제값을 받기가 어렵구나 생각하신 분들이 이런 신규 품종을 재배해서 가공식품에 사용하려는 그런 이유들이 좀 늘고 있는 편입니다. 신규 품종을 재배하는 거는 기존의 흔한 쌀 재배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나 봐요. 예, 큰 차이는 없는데요. 나름대로 그래도 뭐랄까요? 그 재배하는 방식에 있어서 익숙지는 파종하는 않겠죠. 시기도 다르고요. 특히 가루쌀 같은 경우는 파종하는 시기가 일반적인 그 쌀과는 좀 다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계화율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처율은 높은 편이죠. 예. 자, 특히 이렇게 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고집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요? 예. 계속 이렇게 뭐랄까요? 가격은 떨어져 갈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이제 고령화 비율이에요. 예. 우리나라 전체 농가 인구의 숫자는요. 1965년에는 1,500만 명이었어요. 전 국민이 농민이었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계속 줄어서 2018년도에는 몇 명이 됐냐면 230만 명으로 확 줄었어요. 아이고. 그런데 그 중에서 65세 이상의 비율이 예. 어떻게 됐냐 하면 1965년에는 65세 이상의 비율이 50만 명 정도 됐었는데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농가 인구가 23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중에 100만 명이 65세 이상이세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예, 그 초고령 사회로 되다 보니까 예. 새로운 품종에 대해서 뭔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적응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편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이 쌀에 대해서만 계속 집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뭐 방금 저기 청취자분께서 공공 비축력으로 심화하는 것이 수매, 쌀 수매. 수매 자체를 예, 그렇죠. 말씀 나온 김에 쌀 수매 정책은 지금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정 보완을 하려고 해요. 지금은 어떤데요? 지금은 사실 옛날 방식에서 똑같습니다. 일단 쌀이라는 건 예. 정부가 정부가 기본적으로 사주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게 여전해요. 목적은 뭐죠? 그러니까 그게 목적은 가격을 좀 부양시키는 목적이냐, 아니면 저장해 놨다가 꼭 정부가 쓸 일이 있어서 그러냐? 이렇게 정부가 전부 일단 원칙적으로 재배만 하시면 예. 판매는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원칙이 수립된 건 예. 사실 우루과이 라운드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 무역을 개방하기 시작하면서 네. 우리는 이제 공산품을 상대적으로 파는 게 더 마진이 좋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공산품은 판매하는데 우리 나머지 부분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농축수산물 부분은 계속 빗장을 걸어 잠글 수는 없잖아요. 서로 열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쪽 부분도 개방하는 과정에서 농민분들의 당연히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쌀은 계속 관세를 높게 매기도록 우리가 그걸 결국 지키려고 협상을 하고 그랬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단계적으로 계속 풀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취약해진 뭐 농업 구조를 좀 부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일단 정부에서 적어도 비싸게 사준다. 네, 일정 가격은 반드시 담보하면서 사주겠다. 이제 그때 그 정책이 자리매김했는데 예. 그 지금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우리의 쌀 소비의 패턴과 방식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그런 구조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은가라는 목소리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분명 국가가 해서 약속한 건데 비싸게 사주기로. 네, 예. 이제 와서 그걸 바꾼다라는 건 사실 약속을 어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은 비싸게 샀다가 싸게 파는 구조입니까? 정부가? 사실 수매를 해서? 쌓아놓고 예. 일부 뭐 군인들에게도 먹이고 나름대로 이제 뭐 사용을 하고는 있는데 많이 쌓여가는 게 통상적입니다. 점점 늘어나요, 그러면? 뭐 그 늘어나는 건 한- 아니고 또 일부 처리를 처분을 하겠죠. 하죠. 예, 예. 그러니까 살 때 가격보다 팔 때 가격이 쌀 테고. 근데 그걸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 정부 간의 거래라고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군인들이 소비하는 비중도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나머지 공공 부분에서도 소비하는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꼭 그거는 그 제값 주고 사서 뭐 내부자 거래니까요. 소비한다고 칠 수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뭐 이걸 뭐 다시 헐값에 매각한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어떻게 보면
각각의 쌀 재배 산지가 브랜드화를 되게 많이 해요. 음. 임금님 무슨 쌀, 뭐 녹차 먹은 무슨 쌀, 네. 뭐 이렇게 해서 단순히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사가는 형태로 이렇게 전개되는 형태가 아니라 별도로 이제 농협을 통해서 좀 고부가가치로 판매되는 것들, 그리고 특별히 건강 보조 식품처럼 특별히 무슨 당을 잡아준다든가 뭔가 이런 기능이 있는 쌀들을 네.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까지 하고 이제 광고 네. 듣고 또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자, 논벼 위주로 재배하는 숫자는 아까 계속 그렇게 말씀을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 조금씩 자꾸 하시다 보니까 논벼 위주의 재배 농가 비중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에서요. 네. 예. 그래서 최근에는 37.9%에 해당되는데요. 이거는 85년에 비해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거든요. 85년도에는 80% 이상이 그냥 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37%니까 많이 줄어든 거죠. 전체 농사 면적 중에서. 네.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지금 새로운 혁신농들은 벼농사에 관심 없는 거고, 네.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 하시면 이제 농지 면적이 자꾸 줄어드는 형태니 지금 쌀이 이렇게 남아돈다, 자급률이 좋다라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게 아니라는 거죠. 점점 더 쌀 농사 짓는 분들은 줄어들 거다. 기하급수적으로 줄겠죠. 예. 그 다음엔 어떻게 될지 이건 그러면 좀 2부에서 네. 좀 더 자세하게 네. 고민을 좀 해볼게요. 네. 저희는 2부로 돌아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박정호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 우리나라의 쌀을 중심으로 한 농업의 고민까지, 이게 결국 식량의 문제와 바로 연결되는 거니까요. 함께 들어보고 있습니다. 부원장님, 네. 우리 1교시에는 네. 1교시에는 더 이상 쌀을 많이 먹고 있지 않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농촌에서도 쌀 생산을 줄이고는 있는데 네. 그래도 쌀 말고 다른 농사 지을 게 마땅치 않다 보니 여전히 쌀 농사는 수요에 비해서는 조금씩 많은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쌀값도 계속 하락하고 있고 이런 고민이 있다고 말씀 주셨어요. 네. 또 어떤 얘기 좀 들어볼까요? 예, 그래서 이제 쌀이 지금 어떤 이제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배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도 88년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 단위당 생산량은 그래도 증가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재배 면적이 줄어서 생산량이 같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한 면적에서 생산할 수 있는 효율성이 좀 많이 늘어서 감소되는 양 자체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 생산성의 효율화로 이렇게 감소되는 면적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 이제 우리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벼의 생산량은 전 세계에서 몇 번째로 크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재배 면적으로 보면 17번째에 해당되고요. 전체 세계 쌀 생산량에서는 0.7%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쌀 좀 많이 생산하는 데는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요. 예. 가장 많이 생산하는 건 중국, 그다음에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뭐 태국 이런 나라들이 세계적인 벼 생산 국가인데요. 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갑자기 우리가 식량 자급률이 쌀마저도 문제가 돼서 해외에서 쌀을 수급해 온다라고 했었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에서 재배하는 쌀의 품종은 우리 입맛에는 딱 맞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쌀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때는 절대 아니고 네.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의 약간 뭐라 그럴까요? 조금 우리 상황에 지금 맞는 형태로 체질 개선을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도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쌀 생산을 조정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시대별로 좀 달리했었습니다. 먼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재배 면적을 무조건 늘려서 자급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달성해 보자라고 했는데 네. 이때는 뭐 품종적인 문제, 농업의 생산성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자급은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70년대 이제 세계적인 식량 파동이 일어났었는데 이것도 오일 쇼크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식량 파동 때 식량 자급책을 더욱더 높였고 이때 노력으로 인해서 80년대 드디어 자급하는 데 성공.
성공을 했습니다. 음. 이게 이제 증산을 위한 쌀의 정책들이 80년대까지 이루어진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이후부터는 사실 세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네. 감산 정책을 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음. 일단 96년부터 2001년까지는 쌀도 수입을 해오는 게 일부 있었고요. 네. 왜냐하면 뭐 커리 먹거나 이럴 때는 또 다른 쌀도 먹고 하다 보니까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 2001년부터는 야 이걸 이제 재고가 문제가 정말 심각해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재고량 과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휴경 중심의 생산 조정 제도를 만들었어요. 원래 농지는 절대 농지는 휴경을 하면 벌금을 무는 게 원칙인데 네. 나름대로 재고량 과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벼 전체 재배 면적에서 2.5% 수준으로 이 휴경 제도를 약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왔고요. 네. 그 다음에 쌀값 하락을 예방하기 위해서 11년도부터 13년도까지는 논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화 사업을 한다 해서 이때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기능벼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특수한 벼들을 네. 재배하는 것들을 조금 지원을 해왔죠. 자, 그래서 감산 정책이 지금까지 계속돼 온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더 좀 적게 생산을 합시다. 이런저런 네. 방식으로. 네. 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사실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일단 수익성이 가장 악화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농민 입장에서의 수익성이죠. 그렇습니다. 예. 일단 수익성이 가장 악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생산 비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우리가 지금 쌀 생산비에 있어서 비목별 품목을 보면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토지 용역비에 해당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가 되냐면 노동비, 이제 사람들 쓰는 걸 말하는 네. 거고. 예. 그다음에 비료 뭐 요런 순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 이제 농기구 그다음에 위탁 경영 농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뭐 비료값 상승 등으로 인해서 계속 그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 생산비가 연평균 한 3.8%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뭔가 마진율을 남기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특히 고령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위탁 경영을 많이 하세요. 예. 뭐 소작 준다고 하죠. 예. 돈 줄 테니 내 것 좀 해주세요라는 건데 이럴 때 그 위탁비의 대부분이 뭐 위탁 경영 농비는 13%밖에 안 되고요. 네. 나머지는 다 인건비입니다. 그게 한 20-30% 되는데 그게 워낙 올라가다 보니 이렇게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을 때 청취자분께서 뭐 제가 좀 말이 뭐 부정확하게 해서 뭐 오해하신 것 같은데 쌀 뭐 네. 수매제도 관련해서 네. 그 쌀을 전부 국가가 다 사준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일정 부분을 국가가 그렇죠. 사죠. 옛날에는 그걸 수매제라고 불렀다가 네. 요즘에는 이걸 뭐 쌀 시장 격리 뭐 이렇게 부르니까 예. 수매는 없어졌나 하는데 여전히 시장 격리라는 제도에서 네. 제도를 통해서 쌀을 사죠 정부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제 뭐 브랜드화해서 민간에 예. 적극적으로 팔려는 시도들을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단위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정부가 모든 쌀을 다 사가온 다음에 우리가 그걸 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예. 요즘에는 이제 시장 격리라고 해서 쌀을 수매할 때 예전에는 그냥 얼마의 적정 가격을 생각해서 샀는데 그게 시장 가격이 되니까 네. 지금은 시장 자율로 알아서 가격은 맡기고 정부는 최저가를 제시하는 농민들 쌀부터 사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빡빡하게 사는 거죠. 까다롭게 사는 거죠. 그 정부의 예전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이슈가 있는 것 같긴 하더군요. 네. 방금 그런 고부가가치 쌀로 전환도 하고 나름 노력을 하는데 네. 참으로 안타까운 건 2000년부터 2018년도까지 쌀 소득은 연평균 0.6%씩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쌀 대책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방식으로 뭔가 모색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도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가져왔는데 아니 이렇게 쌀 자체에 대해서 수익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예. 계속 여기에다가 이렇게 쌀 농사에 천착한 이유 중에 하나가 10에이커당 노동 투입 시간을 주요 그 작물들을 비교한 게 있어요. 예. 이 표를 농진청에서 보고 제가 되게 재밌어서 오늘 소개시켜 드려야겠다 했는데 네. 예를 들어서
고추 같은 경우는 음. 1990년대에 고추에 투여했던 시간이 네. 지금 뭐 얼마나 농업 관련해서 기술도 발달되지 않겠습니까? 음. 근데 지금 투여하는 시간과 1980년대, 90년대 투여한 시간에 큰 차이가 없어요. 고추 농사 지으려면 어차피 사람 손 똑같이 간다.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 예, 예. 똑같은 거고요. 그런데 양파 같은 경우는 시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요. 마늘도 3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기계화가 좀 되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 영역은. 그런데 이제 벼농사는 얼마가 되느냐? 네. 자동화율이 80% 가까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기계가 와서 하고 간다 이거죠. 그렇죠. 물론 그러니까 뭐 이제 무인은 아니겠습니다. 이제 사람이 하는 비중이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80년대, 90년대 직접 손으로 뭐 하나하나 심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편하게 저기 재배할 수 있는 다른 품종에 비해서 네. 훨씬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다른 작목으로 넘어가기가 주저되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이제 다른 뭐 고추 농사 지으시던 분들도 나이가 드셔서 힘이 붙이면 같은 땅에서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냥 쌀 농사로 넘어가 볼까 하는 생각도 하실 수밖에 없겠어요. 그게 뭐 당연히 더 덜 힘들고 하면 그거로 가야죠. 맞습니다. 바로 그런 형태로 뭐 귀결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수익성은 악화되지만 오히려 위험 부담이 덜한 거예요. 네. 뭐 양파나 고추나 마늘이나 이런 거 재배했다가 한번 크게 낭패를 보면 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큰 손실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느 정도는 담보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도 예. 좀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게 수출을 할 수도 없고 이 현장에서는 이미 작년에도 소비량보다는 생산량이 많아서 이른바 시장 격리 옛날 말로 하면 추곡 수매 방식으로 해서 일단은 빼놓고 창고에 저장해 놓은 물량이 그대로 있는데 올해도 또 넘치면 이건 뭐 소비를 늘리거나 생산을 줄이거나 수출은 방법이 없으니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생산은 계속 줄이기가 어렵다. 농민들이 다른 대안도 없고 계속 이쪽 벼 농사로 갈 수밖에 없고 줄이더라도 당장 다른 걸로 해야 되면 갑자기 줄지도 못하고 소비자들은 갑자기 안 먹던 쌀을 그럼 갑자기 먹읍시다 또 하기도 좀 어렵고. 네. 근데 농민분들도 굉장히 합리적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통계를 한번 돌려봤더니 지난 30년 동안 있지 않습니까? 예. 쌀 소득의 연평균 증가율, 그러니까 1990년부터 2018년도까지 쌀 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양파, 참깨, 뭐 보리, 뭐 고추 이런 것보다도 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분명 하락되곤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양파, 고추, 참깨, 마늘 이런 거는 변동폭도 크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30년 평균치를 내보면 쌀이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결국 그래도 역시 쌀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특히 다른 작물 같은 경우는 기상 여건에 따라서 뭔가 소득 수준의 이제 뭐랄까요 수익 수준의 편차가 굉장히 큰 편인데요. 네. 대표적으로 얼마나 편차가 크냐 하면 고추 같은 경우는 가장 밑단에서 가장 위까지 따지면 594% 편차가 있고요. 무슨 편차가? 그러니까 농민들의 소득 편차가. 그렇죠. 내가 같은 농지에서 재배를 했는데 네. 특정 연도에 100을 얻었다면 어떤 연도에는 594%니까 5배 이상의 소득을 같은 면적에서 똑같이 고추 농사 짓는데 네. 버는 돈이 그렇게 편차가 큰 들쭉날쭉이다. 거죠. 예. 그다음에 마늘도 마찬가지고 이 마늘도 225% 차이 나고 양파도 157%. 이게 굉장히 이제 높은 편차가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쌀은 굉장히 안정적인 거죠.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정부가 또 가장 노력을 많이 기울이기도 하고. 그렇죠. 바로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조금씩 수익은 줄지만 내가 농사지어서 뭐 떼돈 벌 생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정부가 뭔가 다른 공급 사이드에서 네. 변화를 주려고 해도 이게 쉬운 변화가 안 일어나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한 게 결국 품종 변화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 맥주 만들 때도 밀이 아니라 쌀을 넣을 수 있도록 쌀이 한다든가. 남으니까. 예. 빵을 만들 때도 또 쌀을 넣어보고 그다음에 뭐 분식류에서도 이제 밀가루가 아니라 쌀을 쓰는 형태로 많이 변동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쌀 소비가 좀 돼야 지금 시골에서는 냉동 창고, 저장 창고죠. 저장 창고에 정부가 운영하는 창고에다가 양파가 많이 생산되는 해에는 양파를 좀 사다가 저장해 놓고 그래야 시장 가격이
좀 안정이 되니까 네. 너무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랬다가 이제 양파도 좀 빼고 다시 쌀 넣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한 가지만 남는 게 아니라 다 남으니까 쌀로 가득 차 있는데 지금 빨리 보리도 지금 저쪽으로 빼놔야 돼요 하면 쌀을 빼고 보리를 넣어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희생시킬 거냐 이 게임이잖아요. 지금 저쪽에서는. 맞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의 인제 어떻게 보면 쌀 중심의 농업 정책이 인제 또 한번 확인되는 게 음. 해외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도 똑같아요. 네. 이제 쌀 수익성을 비교했었을 때 우리나라가 10 에이커당 쌀 수익성이 일본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아, 쌀 농사를 지을 때 예. 수익성이 네. 음. 이거는 워낙 기계화도 잘 된 것도 있지만 음.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안전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속적으로 일정 수익 이상을 반드시 거둘 수 있는 그런 특수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 저라도 쌀 농사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작황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가 지원을 하거나 신경 쓸 때는 농사 많이 짓는 작물 농민들에게 더 신경을 쓰지. 예를 들면 뭐 소수가 짓는 인삼 이런 것에서는 아유 저희가 죄송합니다. 인삼까지 신경은 못 써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음. 근데 인제 이게 뭐 마지막 오늘 이 얘기를 드리려고 온 건데요. 다양한 인제 쌀 현황을 말씀드리면서 문제는 앞으로 정말 우리나라가 인제 쌀을 더 안 먹는 식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같이 쌀 소비량이 자꾸 줄어드는 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과 대만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일본과 대만도 이 과정에서 쌀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네. 우리는 이 정책은 아직까지 바뀌지 않는데 쌀 소비의 감소 추세는 제일 빠릅니다. 연평균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2.6%씩 소비량이 감소하는데 네. 일본은 마이너스 1.1%밖에 안 되고 대만도 마이너스 0.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추세가 계속되면 쌀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 좀 남고 그러다가 어느 임계점이 지나면 초고령 사회 초고령 인구들마저 이제 작고하시고 나면 이제 공급마저 없어지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는 현상이 생길 것이고 누군가가 기업형 농사를 짓게 될지 네. 아니면 그냥 그분들이 농사 포기하는 걸로 생산이 중단될지. 네. 뭐 이렇게 쌀에 대한 뭐 소비가 급감하다 보면 결국 그러면 이제 밀을 재배하게 될지 아니면 전량 밀을 해외에서 생산하는 우리 자체적인 어떤 독립적인 농업 법인들을 우리가 직접 해외에서 거기서 수급받을지 이제 이거는 진짜 완전 우리의 식문화가 바뀌어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정말 가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다 보니 이게 참 고민이 많은데요. 근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특별하게 답도 안 보이고 수입을 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입맛에 맞는 쌀이 또 바깥에서 수입해오기도 쉽지 않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들도 그들 먹으려고 짓는 그 쌀 농사라서 그렇지도 그래- 않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곡물 자급률이 20%대 수준으로 떨어져 오는 과정에서 정부에서도 이제 이 쌀을 가지고 이렇게 수합을 하려고 하는 생각들도 많이 하네요. 예. 뭐 옥수수라든가 뭐 밀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우리가 더 원활하게 얻으면서 우리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밀을 많이 먹게 된 배경도 예. 원조 받았을 때 서구에서 우린 쌀은 없고 밀이라도 좀 먹어보면 끼니는 때울 수 있다라고 하다가 이게 식문화가 싹 바뀐 것도 있거든요. 예. 근데 반대로 지금 외국에서는 오히려 동양의 문화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쌀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서 네. 우리는 남아도는 쌀을 주는 대신 뭔가 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고민들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서로가 좀 입맛을 바꿔야 되는데 그들에게도 쌀 맛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 바꾸기도 참 쉽지 않고. 특히 이렇게 외국에서도 국내 쌀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면 네. 또 한 가지 장점이 쌀 가격이 그 해에 따라서 그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변동폭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요즘 요즘. 아, 예. 네네. 예. 왜냐하면 점점 소비는 줄어드는데 풍년이다 아니면 흉년이다 이런 것들이 크게 좌지우지 되는 거죠. 네. 근데 하다못해 우리 쌀에 대해서 외국에서도 충분한 수요가 뒷받침 돼준다면 또 하나의 이런 수요처가 있으면 이런 크게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걸 막을 수가 당연히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뭐라 그럴까요? 이게 우리 쌀을 기반으로 한 여러 식문화 자체를 외국에 알리는 것들도 지금 같이 좀 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아, 그냥 한식을 다른 나라에 알려서 우리나라가 좀 뿌듯해 보자 이게 아니라 한식이 알려지면 쌀이 수출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생각은 또 제가 못하고 그냥 한류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네요.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박정호 원장과 함께 우리나라 쌀 산업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가능하면 우리 쌀로 만든 메뉴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